1991년 7월 여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휴가철을 맞아 고향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건축가 한민우와 그의 아내 최은영도 그중 한 쌍이었어요. 부부는 부산행 버스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은영의 남동생이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미리 내려가서 준비를 돕기로 한 거였죠. 민우는 캐리어를 끌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축의금은 챙겼지? 은영이 손가방을 열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봉투가 가방 안쪽에 단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접어드는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다정했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줄지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은영은 중간쯤 창가 좌석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어요. 은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혁이가 정말 장가를 가네. 엊그제 고등학생이던 것 같은데. 민우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은영에게 남동생 진혁은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연로하셔서 사실상 은영이 동생을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고속도로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은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준비 체크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꽃 장식 확인, 피로연 좌석 배치, 하객 명단 정리. 민우는 아내가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은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피아노 강사답게 섬세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죠. 차창 밖으로 여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논과 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 안은 에어컨 소리와 승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은영이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수첩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죠. 어젯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늦게까지 작업했거든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버스는 정확한 스케줄대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부부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휴게소 진입로였어요.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출발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눈을 떴어요. 어느새 1시간 넘게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은영은 여전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버스가 완전히 멈추자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화장실 다녀올게. 음료수도 사올까? 은영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는 여기 있을게. 이온 음료 하나만 부탁해. 민우는 아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통로로 나섰어요.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따가웠죠. 민우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 앞에서 이온 음료 2병을 집었습니다. 계산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민우는 차례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다시 버스로 향했습니다. 승객 몇몇이 아직 휴게소 건물에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버스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민우도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처음엔 화장실에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영의 손가방은 좌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버스 뒷좌석까지 훑어봤지만 은영의 모습은 없었죠. 운전기사가 출발 시간이라며 엔진을 걸었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제 아내가 안 보여서요. 운전기사 박기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50대 후반의 베테랑 기사였죠. 아, 그 부인 말씀이신가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보셨어요? 박기철이 턱을 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제가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부인한테 다가가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둘이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데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영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어딘가로 갔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가방까지 두고 갔다니. 출발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우는 은영의 손가방을 움켜쥐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뛰어들어가며 주위를 살폈어요. 화장실, 편의점, 식당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안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들만 즐비할 뿐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관리사무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신고합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직원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긴장감이 전염됐어요. 직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안경찰서에서 형사 한 명이 출동했습니다. 정태수였어요. 40대 초반의 강력계 형사로 이런 실종 신고를 수없이 처리해본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정태수가 휴게소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은영의 손가방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형사님.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제가 잠깐 편의점 다녀온 사이에. 정태수는 수첩을 꺼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름, 나이, 복장, 특징.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답했어요. 은영은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였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하셨나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아내 동생 결혼식 때문에 부산 가는 길이었어요. 아침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정태수는 버스 기사 박기철을 불렀습니다. 박기철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다음 운행 스케줄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었죠. 증언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셨습니까? 박기철이 턱을 극적이며 말했어요. 제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버스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양반 부인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대화였나요? 잘 안 들렸는데 급한 일이 있다는 투였어요. 부인이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재촉하니까 결국 따라 나갔어요. 주차장 쪽으로요. 정태수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스카프도 두르고요. 머리는 단발이었고 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어요. 정태수는 휴게소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주차장 쪽 카메라가 한 달 전부터 고장나서 아직 수리를 못했어요. 민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태수가 민우의 어깨를 눌렀어요. 진정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본서에 연락해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경찰관 5명이 추가로 도착했어요. 정태수는 팀을 나눠 휴게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버스 승객 명단도 확보됐어요. 총 4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죠. 정태수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승객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점을 목격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몇몇은 중년 여성이 버스에 올라온 건 봤다고 했지만 그게 이상한 일인지는 몰랐다고 답했어요. 주차장에서 한 가지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주차관리원이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시간대가 은영이 사라진 직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차량 번호는요? 관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빨리 나가서 확인 못했어요. 번호판도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요. 정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부족했어요. 은영의 손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지갑, 신분증, 휴대폰, 심지어 축의금 봉투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계획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증거였죠. 경찰견도 투입됐습니다. 은영의 블라우스 냄새를 맡게 한 뒤 추적을 시작했어요. 걔는 주차장까지 이어지더니 거기서 멈췄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었죠.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관리사무소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내와 나란히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정태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본서로 가시죠.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식 수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의 손가방을 꼭 껴안은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천안 휴게소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흔적은 그곳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천안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붐비는 휴게소에서 여성이 실종됐다는 건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서장은 정태수에게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승객 전원 조사였어요. 47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연락처가 명확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1991년이었으니까요. 휴대폰도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 집 전화번호만 남겼죠. 정태수와 팀원들은 사흘 동안 전국 각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장을 간 사람, 친척집에 간 사람, 연락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명확한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승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버스에 올라왔을 때 봤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인 줄은 몰랐죠. 휴게소에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니까요. 또 다른 승객은 말했어요. 저도 화장실 가느라 정신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CCTV는 고장났고 목격자는 불명확했으며 차량 정보도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박기철 기사의 증언뿐이었죠. 베이지 투피스에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성. 정태수는 몽타주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박기철과 함께 앉아 그 여성의 얼굴을 재구성했어요. 하지만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여러 번 수정해야 했죠. 코가 이렇게 오똑했나? 아니면 좀 더 낮았나? 결국 완성된 몽타주는 다소 애매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특별한 특징이 없다는 게 오히려 특징이었죠. 경찰은 몽타주를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도 제공했어요. 며칠 후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파트 옆집 아줌마랑 비슷해요. 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몽타주가 너무 평범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정태수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를 추적하기로 한 거죠. 당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을 뒤졌어요. 천안 휴게소를 지나간 검은색 승합차 수십 대가 확인됐습니다. 팀원들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연락했어요. 대부분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회사 차량이거나 가족 여행 중이거나 업무용이었죠. 경찰견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휴게소 주변 반경 5km를 수색했어요. 숲속 야산 하천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어요.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했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은영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죠. 민우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정태수가 들려줄 수 있는 건 항상 같은 대답뿐이었죠.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민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은영의 동생 진혁도 올라왔어요.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누나가 실종된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신문 기사는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일면을 장식했던 뉴스가 사회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왔거든요. 정태수는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인력을 투입할 겁니까? 다른 사건들도 산더미인데.
하지만 정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발적인 것 같기도 했죠.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은영을 아는 사람이 그 여성이었을까? 하지만 민우와 은영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또 다른 가설은 납치였습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도 없고 몸값 요구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납치 사건과는 달랐죠. 정태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팀은 축소됐어요. 정태수 혼자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새로운 사건으로 배치됐죠. 민우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사진을 들고 천안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상점, 식당, 버스터미널마다 들러 사진을 보여줬죠.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젓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은영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1992년이 왔고 또 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매주 천안을 찾았어요. 휴게소 주변을 걷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혹시 모를 단서를 찾으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은영의 동생 진혁은 결국 이듬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누나를 위한 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 양쪽 모두 눈물로 얼룩진 결혼식이었죠. 민우의 집 거실에는 은영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기도했어요. 살아 돌아오든 아니든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내를 찾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사비를 털어 탐정을 고용했어요. 경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라도 단서를 찾고 싶었죠. 탐정은 석 달간 현장을 뒤졌습니다. 천안 일대의 여인숙, 모텔, 하숙집을 일일이 방문했어요. 혹시 은영과 비슷한 사람이 머물렀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은영의 부모님은 급격히 노쇠해졌어요. 딸의 실종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게 됐죠. 진혁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어요. 심리적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안정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죠. 딸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정태수 형사도 여전히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은영 사건 파일을 들춰봤어요. 새로운 수사 기법이 나올 때마다 적용해 보려 했지만 물적 증거가 없으니 소용이 없었죠. 1999년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민우는 40대 중반이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영을 찾으려는 집념만은 변하지 않았죠. 진혁은 사비로 전단지 2만 장을 찍었습니다. 누나의 사진과 실종 당시 상황, 제보 연락처를 적었어요. 전국 버스터미널과 휴게소마다 붙이고 다녔죠. 실종자를 찾습니다. 1991년 7월 천안 휴게소에서 실종. 최은영, 당시 32세.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하고는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는 일이 반복됐죠. 은영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였어요. 장례식장에는 은영의 영정 사진도 함께 놓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딸을 위한 빈소였죠. 민우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오열했습니다. 장모님께 은영을 찾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했어요. 2001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천안 휴게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날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리모델링된 휴게소에 섰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 그 자리,
이제는 새 타일이 깔리고 새 벤치가 놓였지만 민우의 기억 속에선 10년 전 그날이 생생했어요. 어느 날 정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평화천 국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90년대 초반에 대전 쪽에서 활동하던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교양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포섭했다고 하는데 정태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부인이 그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구체적인 가능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단체는 이미 해체됐고 관련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죠. 추적할 방법이 없었어요. 2003년이 다가왔습니다. 12년째였어요. 민우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매주 천안을 찾고 매일 은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신호라도 보내줘요. 그리고 그의 오랜 침묵을 깨는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2003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전 중앙로에 있는 작은 전당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 김상두는 창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보관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였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김상두는 하나씩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들 주인은 다 어디 갔을까? 그때 작은 벨벳 주머니가 손에 잡혔어요. 열어보니 결혼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용과 남성용. 김상두는 반지를 꺼내 빛에 비춰봤어요. 반지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M이 1989.5, 14라고 적혀 있었죠. 결혼 날짜인 것 같았어요. 김상두는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1993년 기록이 나왔어요. 40대 여성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반지를 맡겼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름은 가명으로 보였고 연락처도 허위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반지를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다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상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천안경찰서의 정태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 전당포에서 수상한 반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정태수는 즉시 대전으로 향했어요. 전당포에 도착해 반지를 확인한 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M과 E. 민우와 은영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즉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부인 결혼 반지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M과 E 그리고 결혼 날짜요. 1989년 5월 14일. 정태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당포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민우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대전으로 달려갔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확실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전당포 앞에 도착한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태수가 벨벳 주머니를 건넸어요. 민우가 반지를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은영이 거예요. 안쪽에 이니셜을 본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흐느꼈죠. 12년 동안 기다렸던 단서였어요. 김상두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93년쯤이었어요. 40대 후반 여자분이 오셔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반지 2개를 맡기고 가셨는데 한 번도 찾으러 안 오셨어요. 그 여자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김상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인상은 평범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요. 계속 시계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랬죠. 정태수와 민우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베이지색 옷. 박기철 기사가 증언했던 그 여성과 일치했어요. 혹시 CCTV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김상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도 더 된 일이라. 기록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하지만 정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당포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당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한 곳에서 희소식이 왔습니다. 전당포 맞은편 은행 지점이었어요. 그곳에서 1997년 CCTV 영상 일부를 아카이브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질은 형편없었습니다. 흑백의 프레임도 끊겼죠. 하지만 확실히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여성이 전당포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영상을 확대하고 보정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40대 후반 단발머리, 평범한 인상. 박기철이 증언했던 그 모습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정태수는 이 영상을 들고 박기철을 다시 찾아갔어요.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이 사람이 당시 보셨던 그 여성입니까? 박기철이 영상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체형도 비슷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은영을 데려간 그 여성이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반지를 맡겼을까? 은영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정태수는 1993년 당시 대전 지역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수상한 단체나 조직이 있었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평화천국교. 90년대 초반 대전에서 활동하던 사이비 종교단체였죠. 단서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는 평화천국교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이비 종교단체였어요. 교주는 김성일이라는 60대 남성이었죠. 경찰 기록을 뒤져보니 몇 건의 신고 내역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빼앗겼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딸이 그 단체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다. 아내가 전 재산을 헌금하고 집을 나갔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당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때문이었어요.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라면 막을 방법이 없었죠. 정태수는 당시 신고를 했던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명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이진수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1993년에 여동생이 평화천국교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던 사람이죠. 제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편지 한 장 남기고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진수는 쓰라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였어요. 찾으러 갔더니 동생은 이미 세뇌된 상태였죠.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단체는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했습니까? 주로 휴게소나 터미널 같은 곳에서 접근했대요. 혼자 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고민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끌어들였죠. 정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서 혼자 있던 여성. 은영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단체의 포섭책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죠.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밝은 색 정장을 주로 입었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는 평화천국교의 활동 기록을 더 파고들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대전 외곽에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교주 김성일이 사망하면서 단체가 급격히 와해됐어요.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거주지는 철거됐습니다. 관련 서류도 대부분 소실됐죠. 신도 명부, 재정 기록, 활동 일지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정태수는 당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 노인이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들 참 이상했어요. 항상 무리 지어 다녔고 외부인과는 말도 안 하고 여자들은 전부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죠. 혹시 30대 여성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워낙 여자들이 많았어서. 근데 90년대 중반에 젊은 여자 한 명이 새로 들어온 건 봤어요.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정태수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은 피아노 강사였어요.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보였어요. 뭐랄까,
억지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였죠. 가끔 울고 있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영이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태수는 2001년 단체 해체 이후 신도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종교단체로 옮겨갔고 일부는 일반 사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전국 주민등록을 뒤져봤습니다. 평화천국교 관련자로 파악된 사람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최은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었죠. 사이비 종교에서는 신도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정태수는 베이지 투피스 여성의 정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 영상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에서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어느 교회에서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정태수는 즉시 광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또다시 막막한 상황이었죠. 민우는 대전 외곽의 옛 거주지 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빈터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곳에 서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은영아, 여기 있었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12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은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태수는 수사를 계속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단서는 여기까지였죠. 200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반지 발견 이후 석 달간의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은영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평화천국교 관련자들은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베이지 투피스 여성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상부로부터 다시 한번 압박을 받았어요. 12년 된 사건입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하지만 정태수는 사건 파일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매주 마주하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민우는 대전을 제2의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내려가 거리를 걸었어요. 혹시 은영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전당포 앞 옛 평화천국교 거주지 터 대전역 주변. 민우는 발이 닳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영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사진이었고 설령 은영이 살아있다 해도 모습이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은영의 아버지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서 민우는 장인어른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은영이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혁이 형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정태수는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후배 형사들에게 인계하면서도 신신당부했죠. 이 사건만큼은 꼭 해결해주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201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민우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은영의 사진과 사연을 올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보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2011년 실종 20년이 됐습니다. 그해 여름 민우는 천안 휴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섰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혹시 최은영 씨 남편분이신가요? 민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미제 사건 연구를 하는데요. 부인분 사건을 알게 됐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우에게 위안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힌 건 아닙니다. 정태수는 은퇴 후에도 가끔 민우에게 연락합니다. 새로운 수사 기법이 나올 때마다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알아봐요. DNA 데이터베이스,
안면 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까지. 민우는 지금도 매주 대전을 찾습니다. 은영이 혹시 그곳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요. 전당포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은영아, 살아만 있어줘. 어디든 상관없어. 무사하기만 하면 돼. 베이지 투피스를 입은 그 여성은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평화천국교 관련자들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찾을 거예요. 어느 날 은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도록. 천안 휴게소에는 여전히 버스들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사람들은 잠시 쉬었다 다시 길을 떠나죠. 하지만 1991년 그날 이곳에서 증발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오늘도 전화기를 꺼내 은영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32살의 젊은 모습 그대로 웃고 있는 아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요. 여보,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든.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